저는 이제 오늘 진행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통협력과장 신인수입니다. 뭐 다들 많이 들으시는 얘기지만 이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거나 이제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행사 이제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가 패널 토론 전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와이파이는 저 앞에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게재된 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의 백혜진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백혜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선선하고 청명하더니 갑자기 6월이 되니까 이제 슬슬 더워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 열린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열린 포럼 벌써 13회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국내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도 해서 환자의 안전 문제도 그렇고 또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글로벌 국제적으로 또 신약 개발 경향이 항암제나 그리고 희귀 질환제 개발로 계속 변화를 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 기회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환자 안전 관리뿐만이 아니라 기회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지난 1월부터 임상시험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시험제도 발전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희귀 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도 확대를 하면서 결국은 또 어떤 국제 수준에서 인허가 규제도 합리화해서 결국은 제약 바이오 산업 선도국으로도 발돋움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수련된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종합 계획에 반영하고 그것을 곧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식약처 열린 포럼은 말 그대로 열린 논의의 장입니다. 오늘 여러 입장이 있으실 텐데 다양한 그리고 의견도 있고 이견도 있을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터놓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자, 시험자, 대상자 모두 포함해서 이런 임상시험에 관심 있는 그리고 관계한 모든 분들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장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의견들 저희가 잘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다시 한번 발제와 토론 준비해 주시고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포럼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13회인데 매번 이제 전 포럼 때 매달 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이제 잠깐 이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오늘 오신 분들하고는 이제 관련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회차 때 이제 오늘 나오신 의견하고 그런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와 의논해서
또 이제 결과 말씀 드릴 거라는 이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생활 속 실천을 이끄는 소비자 교육하고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당이나 나트륨 뭐 이런 그 영양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제 질문과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 시민들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시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내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건지 적게 들어있는 건지 뭐 1회 제공분이 있고 뭐 100g당 제공분이 있고 전체 뭐 과자면은 한 봉지에 들어있는 게 있고 질소도 많이 들어있다고 지적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표시를 쉽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냉장고에 많이 붙어 있듯이 이런 표시 사항들 그리고 이제 특히 어린이나 이제 그 청소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 개선을 해나가는 사항들 이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나트륨뿐만 아니라 이제 당류나 뭐 트랜스 지방산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저당이나 저나트륨 제품들은 이제 많이 이제 업체에서도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소비가 이제 잘 안 되는 맛이 없다 뭐 이런 이제 또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국민 영양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부분만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 약속드렸고요. 나트륨 당류 섭취 루트나 뭐 이런 타겟팅에 대한 세부나 뭐 이런 이제 연구 활동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저번 이제 12회차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치 사항 이제 발표를 드렸고요. 오늘 포럼 주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국내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입니다. 지난 5월 22일 날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충북 오송 바이오 이제 컴플렉스에 오셔서 바이오 헬스 발전에 대해서 국가 전략 사업 3대 사업으로 이제 지정을 발표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제약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좀 우수한 그런 이제 제약 분야의 이제 발전을 이제 이뤄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기대를 이제 많이 보여주셔서 저희 전 직원들은 이제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더욱 이제 의무감과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임상시험의 이제 개선과 이제 발전이라는 분야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 기억에 99년에 뭐 거의 다국적 임상이 하나인가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우리가 거의 최고 수준 하고 있고 10만 명 이제 넘는 지금 임상을 하는 임상 대국입니다. 그야말로. 또 이제 동남아시아나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임상을 해가지고 와야지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고요. 제가 WHO 있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이런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서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 각계 의견을 이제 수렴하고자 여러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분야별로 주제 발표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순서와 내용은 책자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는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요 1시간 정도 주제 발표하고 1시간 정도 패널 토의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때 좀 모아서 질문을 이제 플로어에서도 받아서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때는 이제 방송이 이제 되지 않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질문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발표 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임상시험의 가치와 시험 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김진석 총무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석 총무이사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KRB 총무이사로 맡고 있어서 아마 이 포럼에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식약처뿐만 아니라 사실 연구자들이 이 자발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임상 시험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게끔 또 안전에 관한 것도 상당히 같이 이제 보완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임상시험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얘기 드리고,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KRB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제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약제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는 그렇지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탈리도마이드라는 그런 약제가 있었는데, 이 약이 임신한 사람이 먹게 되면은 굉장히 임신 때 입덧을 막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임상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약제가 팔렸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법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 실험만 조금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바로 시판이 가능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약의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아기들이 다 팔다리가 없는 이런 포코멜리아라는 이런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유발했던 게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약제를 허가해서 파는 과정을 이렇게 임상 시험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판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 시험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들 왜 나를 갖고 아직 허가도 안 난 약을 내 몸에 투약을 해서 피를 뽑고 뭐 이러니까 계속 이제 마루타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자꾸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실 텐데, 그렇게 이제 예전에 정말 뭐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했던 그런 거와는 달리 지금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돈이 잘 된 상태에서 이게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 이게 환자 입장이 딱 돼보면 그게 또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희도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임상시험을 할 상황이 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글쎄요, 상당히 많은 환자분은 그냥 안 하고 일반적인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일반 이 환자 입장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이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서는 약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해야지만 이게 신약이 나와서 더 나은 치료를 이제 앞으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치료를 여기 임상시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하려 그러면 식약처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각 병원의 IRB라는 이런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을 하려는 이 임상시험 의뢰자는 처음에 이제 연구 계획서를 만들고 나면 식약처에 이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각 병원의 IRB라는 데다가 이 프로토콜을 내셔야 돼요. 내서 각 병원 IRB에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프로토콜에 이제 과학적이냐 윤리적이냐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거기서도 승인이 나야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도 어떻게 저 혼자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환자들 연구에 참여 대상자가 되는 환자들이 여러분이 계시면 각 환자분께 내가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연구에 들어갔을 때 부작용이 뭐고 이런 걸 다 설명하고 그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동의했을 때만 실제로 연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임상시험을 이제 그러면은 단순히 약제 허가를 위해서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장 표준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희귀 질환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기 암이 돼 갖고 더 이상 현재 나와 있는 약제로 더 이상은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약제 개발이 아니라 제가 연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을 위해서도 임상시험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일부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지가 꼭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 해서 후대에 이제 치료받는 사람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A라는 치료가 어떤 병의 표준 치료인데 B라는 약과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A라는 표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B라는 신약을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연구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삼상 연구라 그래서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앞으로 B라는 약제가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표준 치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냥 A라는 약이 표준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 약에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냥 표준 약인 A라는 약을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한테는 현 시점에서는 크게 손해될 건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임상시험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A라는 약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분은요. 근데 이게 임상시험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 진료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A라는 약으로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런 B라는 약과의 비교하는 자료를 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3상으로 갈 때는 무작위 배정을 하고 각 국내 위험도를 똑같이 이제 배정을 해서 나중에 어떤 약이 더 좋은지를 비교를 하는 건데, 나는 임상시험 하기 싫다, 모든 환자분들이 임상시험 하기 싫다고 딱 결정하는 순간에 그냥 A라는 표준 치료한 사람 100명, 그리고 뭐 이제 신약이 나왔으니까 그럼 신약으로 치료한 사람 100명을 나중에 가서 거꾸로 비교하는 이런 연구를 했을 때는 두 분 간의 환자의 이런 이제 위험도라든지 이런 예후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결과를 갖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연구는 사실은 결과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 새로운 약이 더 좋다, 아니면 그냥 옛날 표준 치료가 더 좋다, 이런 판단을 내릴 근거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상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다들 두려워하시는 게, 어떤 분들은 이런 표준 치료가 있다고 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표준 치료만 받는데 이런 조금 정보가 좀 부족한 신약군이 있다고 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신데, 아무튼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가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치료만 계속했을 때는 결국은 이런 신약의 개발은 좀 어렵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치료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게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어느 정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한국 특징적인 그런 유전자에 따른 이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뭐 예후인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다고 해도 그 약제가 정말 한국 사람한테는 그 용량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용량이 더 잘 들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용량이 잘 들을 수도 있고, 뭐 스케줄도 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이터가 정말로 있어야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게 허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환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신약의 그런 용법과 용량에 맞는 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상시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최근 한 5년간은 그렇게 건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국민들의 이런 안전성에 대한,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런 안전성 이슈들이 자꾸 이제 보도가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게 걱정이 되니까 참여를 못 하시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실제로 이 의료진이 뛰어나고 연구 관련된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등록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국민들 간의 이런 임상시험에 대한 그런 장벽이 조금 더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임상시험은 주로 이제 항암제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 이상 치료법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제일 참여를 많이 하죠. 이제 저만 해도 오히려 이제 조금 작은 병원에서 치료하시던 분이 더 이상 표준 치료가 없다 그러면 저희 병원은 이제 오셔서 저를 보자마자 처음 한마디가 이제 임상시험 할 수 없냐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환우분이 이렇게 그렇게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게 암 환자들은 이게 언맷 니드가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이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희귀 난치성 질환들, 그런 질환에서도 더 많은 임상시험이 돼야지 이제 그런 신약들이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안전성 관련된 거를 뭘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 계획서를 처음에 만들면 식약처에 이제 승인을 받는 과정과 같이 추가로 뭘 하냐면 IRB라는 걸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각 병원에는 IRB 임상시험을 하려면 IRB 설치를 하는 게 의무화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B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 연구 과제에
과학성, 윤리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식약처에서도 실제로 그런 과학성, 윤리성을 검토하지만 이 IRB 내에는 그런 과학을 하시는 의사 뭐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비과학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전혀 그러니까 이런 임상시험과 관련 없으신 분들이 꼭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IRB 위원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위원회는 저 앞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 이 앞에 교회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병원의 법대 교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앉아서 환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 연구가 손해가 없는지 동의서를 읽어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어쨌든 통과가 안 되면 IRB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의사들끼리 그냥 뚝딱뚝딱 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IRB라는 거를 통과할 때 똑같은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의서가 너무 어렵다든지 이거는 환자에게 너무 많은 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각 병원 IRB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식약처와 IRB가 통과된 다음에 임상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제 자발적 동의라는 말을 쓰는데 의사가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임상시험을 안 하면 뭐 당신 치료 안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임상시험을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이득이 있고 이런 해가 있고 뭐 이런 걸 충분히 정보를 드린 다음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때만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IRB에서는 처음에 연구 과제를 승인하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분이 만일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서류를 다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 IRB에도 그거를 보고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식약처에도 이거를 보고하는 그런 게 다 법률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복잡한 이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가 이제 종료되고 결과가 보고되면 그거를 다 정리해서 IRB에 보고해야 되고 현재 식약처에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연구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해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계속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검토를 해서 이 연구가 현 시점에서 계속 과학적이고 윤리적인지를 검토하는 이런 과정이 식약처와 IRB에 계속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분이 절대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다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이런 HRPP라는 개념이 각 병원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각 병원에서 연구 과제가 있으면 IRB를 통과하고 그냥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갖고도 이게 어쨌든 이 연구의 안전성을 정말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개념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의 연구자들이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뭐 이런 GCP라는 우리가 개념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새로 어찌됐든 법이 바뀐 내용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담당하고 인터널 오디시라 그래서 내부에서 따로 제 서드 파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과제를 점검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 과제를 그러니까 병원 내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제 과제를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제 연구를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병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과제를 점검하는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게 제도도 이제 병원 내 규정도 다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환우분들이 무슨 이슈가 생길 때는 나는 뭐 이 연구자의 이런 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도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이제 다 통칭해서 저희가 HRPP라는 개념을 현재 두고 있는데 이 HRPP라는 개념을 식약처에서 현재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큰 병원에는 지금 HRPP를 다 인증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연구 과제를 실제로 IRB에서 승인받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연구를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의 퀄리티 컨트롤, 그 다음에 연구의 그런 과학성, 윤리성, 세이프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참여하실 때 환우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기지 않게 하려고 병원 내에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연구 과제에서 제시하는 그런 복용 방법과 방문 스케줄을 잘 지켜야죠. 본인이 그거를 잘 지켜야지 그거대로 이제 어쨌든 안전하게 이제 약이 들어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본인이 어쨌든 권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임상 시험이라는 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신 거지만 중간에 어쨌든 본인이 하시기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난 이거 한번 내가 동의했다고 절대 이거를 뭐 중간에 막 부작용이 생기고 이러는데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연구라는 개념은 본인이 처음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지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사나 이런 이제 연구자들은 그분이 그만두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그 이후에 다른 조치를 해주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연구에 관련된 그런 것을 잘 준수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를 이제 밝혀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대상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게 그 연구자 혼자서도 할 수 없고 환자 혼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병원 자체 여러 가지 조직들을 두고 이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만들어 놔서 그 IRB 단독 하나만 있어도 상당한 이제 이런 규제가 되지만, 이 HRPP라는 우리 개념 자체를 병원 내에 이제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엄격하게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KRB는 이런 IRB의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IRB를 갖고 계시는 그런 모든 병원들이 어쨌든 이 KRB에 저희가 이제 회원국 기관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150개 기관이 모여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이거 안에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뭐 학술위원회, 그다음에 뭐 정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둬서 이 저희가 IRB가 각 병원 내 이제 독립적이고 아주 그 전문적으로 이제 IRB 심의가 돼야지만 이게 이제 정말 심의가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희가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KRB가 상당히 많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현재 가지고 있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HRPP에서 얘기하는 연구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현재 식약처의 이제 법으로서 이제 모든 연구자들은 1년에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의 대형 병원이나 이런 큰 대학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좀 많지만 지방은 그게 쉽지 않아서 KRB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각 연구자, 그러니까 연구에 참여하시는 연구자들의 그런 퀄리티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KRB가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50개 기관 전국적으로 이제 다 있고요. 저희가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모여서 그러니까 애뉴얼 미팅도 진행하고, 각 기관에서 실제로 IRB 심의하면서 생기는 이슈들을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다 받아갖고 자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그 KRB의 의견으로 이렇게 다 자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의 IRB에 어쨌든 전문가가 좀 부족한 작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 KRB의 도움을 굉장히 이제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일하고 있는 KRB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드리지만 이 각 병원 IRB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임상 시험을 통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석 교수님 간결하고 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